네, 일단 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일단 뭐 대다수의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좀 경제적인 문제죠.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뭐 등등등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성별 갈등도 크다고 생각해요. 성별 갈등도 컸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더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 분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 불문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더 좋은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더 좋은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고,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부와 관련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 둘이 함께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문화적으로 당연히 결혼해야 돼라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약간 낙오자가 된 느낌이 됐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두 사람이 합쳐서 무언가 더 좋은 희망적인 삶을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별 갈등에서 좀 시작이 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플러스 경제적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여성분들 상담할 때도 있고 남성분들 상담할 때도 있는데, 재산분할 문제도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이 함께 살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에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최근에도 여성분이 돈이 많았던 케이스였고 남성분이 조금 돈이 적었던 케이스였는데, 이거 재산분할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는 상담도 들어와요. 이런 것처럼 한쪽이 이제 만약에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결혼을 할 때 이 재산분할 제도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전부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몫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같이 잘 사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제 처음부터 기준치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이제 처음에 같이 만나서 돈을 쌓아간다라는 의식도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적인 문제로만 보면은 경제적인 것 중에서 집값이 제일 크겠죠. 사실 집값이 제일 큰데,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려요. 이게 집을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살 수 있는 사회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주변에서 비교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처음에 집을 부모님의 지원도 있고 자기가 뭐 사업으로 성공을 했거나 전문직이거나 해서 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20대나 30대 때 집을, 특히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건 무리예요. 사실 무리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물론 이게 전체적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 처음에 자수성가로 해서 돈을 모았던 분들은 다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월세부터 시작하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이제 문화적 흐름이 좀 약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월세나 전세 비용이 늘어난 게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월세나 전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특히 메가시티의 경우엔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도 도시, 특히 이제 큰 뭐 수도에 가까운 도시나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월세 부담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좀 결혼과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 높아진 거겠죠.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결혼 비용 부담인데, 결혼 비용에 물론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비용 부담도 커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스드메라고 하죠. 이 스드메 비용도 커졌고,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하는 비용들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문화적으로 좀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니까, 또는 유행인 거죠. 옆에 사람이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20대 30대 분들은 좀 위안을 받고 싶긴 할 거예요. 약간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결혼 못한 이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혼할 때 별로 자산이 없었어요. 물론 뭐 이제 향후에 이제 벌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 결혼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사실 결혼은 못 해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에게도 결혼 비용은 부담입니다. 네, 사실 그건 맞아서,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재테크적으로는 당연히 집을 들고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거죠. 이거는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그냥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할 때도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인데,
결국엔 이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세나 뭐 신축 또는 뭐 구축이든 이제 집을 사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월세로 시작을 하느냐. 이제는 이런 거죠. 부가 쌓인 사람이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월세로 시작을 하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근데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겪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두가 돈이 없었어요. 이게 한국의 초창기죠. 그럴 때는 다 월세로 시작하니까 이게 당연한 게 돼 있었다면, 지금은 누군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누군가는 소득이 높아서 자가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좋은데 전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나만 월세로 시작하면 부끄럽죠. 사실은 모든 이런 지금 흐름은 대부분 주변과의 비교해서 시작을 해요. 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스드메도 마찬가지고 아까 자가 시작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면 보통 역사적 흐름에서 3세대 정도가 되면은 큰 사회적인 어떤 변동이나 흐름은 없어져요. 변화의 폭이 작아지는 거죠. 뭐 자산의 변화폭이라든지 세대 문화의 변화폭이라든지 이런 게 작아지고, 자산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사실은 더 자산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4세대가 되면 더 강화될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문화적으로 이제 절약해서 산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대부분은 사실은 주변을 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게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옆에서는 전세를 시작하고 신축 이런 걸로 해서 시작하는데 나만 오래된 집에 월세 저렴한데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되게 비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강화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1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시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2명이서 하면은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죠. 우리가 보통 복리를 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수익률을 7%로 가정했을 때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대, 지금 뭐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결혼하지만 20대 후반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커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둘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둘 다 직장인이에요. 둘 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면은 시드 모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러면 서울 집을 사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꿈이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좀 추천드리는 지역이 노원, 뭐 구리 이런 데란 말이죠. 노원의 경우에는 보통 7호선 라인 다니는데,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7호선 라인이 다녔는데 중계역이나 이런 데 근처를 보면은 신혼부부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정책 대출도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죠.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좀 과거보다 한도가 줄어서 4억 정도로 줄었는데, 4억으로 줄었어도 둘이 모으면 1억 정도는 빨리 모은단 말이죠. 1억이나 2억 정도는 둘이 모으니까. 혼자 모으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둘이 모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집을 사는 게 30대 초중반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뭐 5억 이런 데 이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 지금 8호선이 들어가서 잠실로에서 이렇게 2호선 타고 이제 온다든지, 업무와도 좀 가까워요. 업무지구와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사실 살만한 데는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근교 같은 데도 지역을 잘 살펴보면은 집도 살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둘이서 모으면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고 부동산 자산이나 투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으로 불을 불리는데 매우 유리해지고요. 매우 유리해지고,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드가 1억 있는 거랑 2억 있는 거가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익금이 2배 차이 나잖아요. 이 복리의 마법이 쌓이면 쌓일수록 초반에 모였던 시드의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부가 돼서 같이 모은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2명에서 뚜시 맞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빨리 결혼해라라는 건데,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나중에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각자 모아도 똑같은 거 아니냐, 수익률도 똑같으면 같이 모은 게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시드머니의 액수에 따라서 나중에 불어나는 액수의 차이가 엄청 크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적립식 투자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납입금이 2배가 되면 나중에 차이는 4배, 뭐 5배,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시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요즘에 맞벌이가 좀 흔하니까 최대한 어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상품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 신혼부부 요즘 지원이 많으니까 지원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40대, 50대 때 가가지고는 못 따라잡는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상에서도 외벌이가 줄어드는 걸로 계속 통계가 나오고요. 맞벌이가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벌이 부부 분들도 있죠. 보통 한쪽이 소득이 좀 높으면 외벌이도 많이 합니다. 이제 외벌이도 많이 하지만 이제 맞벌이 부부가 거의 대세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대세가 된 것 같고, 이 대세가 된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혼자 벌어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며, 애 학원은 어떻게 보내며, 그리고 자산 축적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흐름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혼인율이 낮고요. 저소득자일수록 혼인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과 관련해서 결혼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죠. 맞벌이는 기본적으로 생활이라든지 자산 축적에 있어서 지금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 맞벌이를 하는 게, 저희도 지금 맞벌이에요. 저희 집도 맞벌이인데 심지어 전문직도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제 전문직인데, 이 전문직 부부 간에도 맞벌이가 훨씬 많아진 상황이에요. 물론 한쪽이 굉장히 돈을 잘 벌면 그렇진 않지만 전문직 중에서도 맞벌이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자기가 버는 소득 대비 적절한 소비 수준을 갖고 있느냐예요. 이거를 이제 경제관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정 소비 수준에 대해서 본인은 적정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소비 수준은 최근 통계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가구당 저축률이 25에서 30% 정도로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저축률은 50%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많이 잡아드려요. 어떤 사람이, 뭐 이건 성별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출이자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50% 정도를 모으는 소비를 하면은 적정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맞는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정도를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가든 뭘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소비가 250만 원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골라내야 되고, 그건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면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어야지 사실 자기 생활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정신적 요소랑 기본적인 경제관념, 이 두 가지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공기를 이제 의식을 안 하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식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공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내가 물에 잠수를 했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을 때는 몰라요, 이걸. 돈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있고, 특히 이거 제가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꼭 신혼부부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소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소득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공기의 비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명이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도 사 먹고 어디도 다니고 뭐 합니다. 주말에도 놀러 다니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실제로 없어지는, 특히 실직이라든지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예측 외의 상황들, 뭐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실직을 한다거나, 부모님에게 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합의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서야 돈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불화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화목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뭐 솔직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니까 이 돈인 거지,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이상의 것이 또 필요합니다. 뭐 부부간의 어떤 대화법, 뭐 어떤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 돼요. 말을 하는 습관이라던가 엄청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는 거는
재정적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적 안정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연구도 많은데 한국 연구도 많지만 이제 외국 연구도 많거든요. 특히 미국 연구가 많은데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정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거는 결혼 생활에서는 절대 금물이고, 그래서 부부 간의 돈과 관련된 대화, 재테크, 어떻게 미래 계획을 잡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머니인사이드 같은 채널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부부나 특히 연인 단계에서부터 같이 보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걸 많이 권해드려요. 경제관념은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실직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관념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고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경제관념과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를 좀 해야 되고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볼 때는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내가 미래에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런 거 뭐하러 준비해? 나 현재 즐길 거야. 뭐 현재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가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은 잘 맞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여보 이거 좀 돈 좀 모아야 되지 않아? 우리 그 저축도 높이고 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논쟁이 뭔지 아세요? 한쪽은 집을 사자, 한쪽은 신축 전세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신축 전세는 일단은 해당 집의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누리는 생활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조금 더 내가 안 좋은 집에 가더라도 집을 사자. 왜 그러냐? 미래를 대비해야지. 전세는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좀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사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 재테크를 보는 시각이.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서로 맞추려고 한다고 해서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애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자기는 뭐 어떤 투자 방식을 좋아하느냐,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좋아해, 아니면 뭐 금융 쪽 이런 거 좋아해,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는 좀 주식 쪽은 별로 안 좋아했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파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금융 쪽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금융 쪽으로 투자를 하고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예 뭐 재테크를 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서로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 서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이 서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고관념은 맞는 사람끼리 만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항상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의 부작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은 없는데, 잘못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둘 다 돈을 안 모아요. 왜냐면 저기 내 남편이 모으고 있겠지, 뭐 반대로 또 남편은 내 아내가 모으고 있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났어. 모은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얼마 들고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서로 공유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시대를 모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집을 들고 시작하는 케이스는 좀 예외인데,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시대를 모으는 게 조금 더, 현재는 상급지 투자가 좀 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양당사자가 이렇게 하는 투자 있잖아요. 요거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금융자산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부동산보다는.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개인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서로 재테크 관념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네가 네 거 하고, 이게 남자분들의 경우에 또 이런 경우 많아요. 혼자 주식 투자하다가 말아먹고 코인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투자를 할 거면은 서로 좀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 쪽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부부가 된 다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인일 때 서로 맞춰봐야 된다. 왜냐면 주식 쪽은 워낙에 개인의 능력 편차가 커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객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예외인데, 대체적으로 투자,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5% 미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실제로 내 남편, 내 아내가 주식 투자를 진짜 잘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거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잃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주식을 하더라도 그래, 잃을 가능성까지 대비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각자 투자하다가 서로 잃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이혼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각자 투자를 할 거라면 상황을 공유하자.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요, 돈에 대한 준비는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40대, 50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20대, 30대 분들도 계실 텐데, 20대의 이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 벌써 노후 준비를 시작하신다.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좋아했던 책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연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축복받았음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시드가 없더라도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20대, 30대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렇게.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일단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로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ETF라든지 연금형의 투자라든지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종 제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늦은 만큼 공부를 더 절실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 경험을 하실 때 초반에는 조금씩 넣으십시오. 지금은 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목돈이 한 몇 억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한 방에 투입을 하는 방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경험이 아직 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간 꾸준히 무언가 적립식으로 하거나 여러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가야지, 아무리 이제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조바심이 나가지고 한 곳에 한 방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연금제도나 이런 거는 꾸준히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나가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